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사입니다. 교사. 선생님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선호하는 직업 설문조사를 해보면 올해도 역시 이 교사라는 직업이 상위권에 올랐다라는 걸 전달을 해드렸죠. 요즘에 교권 추락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라는 게 아직까지는 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학교에서의 안 좋은 문제들은 그냥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을 사랑하고 우리 더 열심히 배우고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도 참 많을 텐데 말이죠. 현장 이야기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8110님. 저도 교사로 퇴직을 했는데요. 전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의 관계가 따뜻했어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교사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손문호님은 제 조카가 선생님이 됐는데 요즘에 학생들이랑 학부모들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 때문에 많이 힘들다면서 그만두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될지 좀 버텨보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358님은 우리 딸은 장애 아동들에게 음악을 가르칩니다. 이 땅의 천사들은 딸이 가르치는 어린이들이래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8889님 중학교 때 반 성적이 올랐다고 짜장면 60그릇을 배달시켜 주신 담임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옆반 애들이 엄청 부러워했죠.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짜장면 60그릇이면은 와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없겠네요. 큰 선물을 선생님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심보선님은 우리 막내 윤우가 커서 선생님이 되겠대요. 기특한 녀석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막내 윤우 기특한 녀석이라고 심보선님께서 보내주셨고요. 6659님은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애들은 어리지만 좋아하는 선생님, 싫어하는 선생님이 명확합니다. 따뜻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오하나이호님 간만에 듣는 역사 이야기 너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시간 늘려주세요. 라고 광주에서 애청자라고 하시면서 오하나이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조선시대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조선시대의 겨울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 작가님은 특히 겨울철 음식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역시 붕어빵이 아닐까요? 붕어빵. 그리고 호떡하고 호떡. 네. 빠질 수가 없죠. 번데기까지. 번데기도요? 예. 오늘 번데기 이야기도 나오죠. 네. 빠질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길거리 겨울철 음식 길에서 사 먹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조선시대는 지금만큼 음식이 풍족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역시 사람들은 먹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당시 마침 재료가 풍부해서 싸고 그리고 좀 만들기가 집에서 만들긴 조금 힘들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거리는 항상 만들어서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빈대 이야기하면서 조선시대 때 참 빈대 때문에 많이들 골치 썩었다 이야기 전달해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빈대랑 빈대떡은 무슨 상관인가요? 왜 이름이 빈대떡인가요? 질문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빈대떡의 가장 오래된 경우는 1600년대 만들어진 음식 디미방이라는 요리책이 있습니다. 요리책이요? 예. 빈자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가난한 사람들 빈대 그런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 한자 떡병자가 변해서 빈자라고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빈자. 야죠 몸이. 예. 빈자. 예. 그런데 그 당시 빈대떡의 레시피를 보면은 녹두를 간 것까지는 똑같아요. 녹두를 갈아서 기름에 붙여놓고 가운데에 밤이나 팥을 꿀에서 이겨 넣은 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녹두를 덮어서 앞뒤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 요리라서 무슨 맛일지는 좀 상상이 안 되고요.
녹두 안에 그 팥이나 밤 꿀로 달콤하게 만드는 그런 게 그 조선시대 때의 빈자였고요. 이게 그 1900년도 그때쯤 되면 드디어 이제 녹두 간거에다가 배추김치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게 또 이제 가난하던 시절에는 녹두가 그 당시엔 쌀보다 훨씬 쌌습니다. 쌀이나 녹두가 훨씬 밀가루보다. 쌌다. 예, 밀가루보다 훨씬 쌌습니다. 그러니까 녹두를 갈아서 돼지 비계 기름에다 튀기면 고기 맛이 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빈대떡을 이제 많이 사 먹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빈대떡 가게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기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녹두가 저렴하기도 했고 조선시대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비계 고기 예, 말고 예, 고기 말고 비계를 비계만. 가지고 그 기름으로 튀기면 고기 맛이 났다. 예, 바삭바삭하고 맛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 녹두도 비싸지고 돼지고기도 비싸지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고급 음식이 되었지만 옛날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그런 음식입니다. 그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예. 빈대떡 돈 신사.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그러면 당시에는 그럼 또 빈대떡이 저렴했다라는 뜻도 되겠네요. 예, 그 노래 워낙 가사가. 그 노래 가사가 원래 처음 쓰여질 때는 돈이 없으면 대포집에 가서 빈대떡을 부쳐 먹자였습니다. 돈 없으면 대포집에 가서 빈대떡을 예, 부쳐 먹자. 술집에 가서 예. 싼 술집에 가서. 근데 이게 후대로 가면서 집에 가서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양쪽 다 불려요. 대포집 아니면 집에 가서. 아, 그 노래 가사 자체가요? 예. 아, 대포집이었던 적도 있었던 거예요? 원래가 대포집이었습니다. 오, 그건 몰랐네요. 예. 근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음식일 수도 있을 텐데. 싸고 저렴한 음식이었죠. 왜냐하면 그 노래 가사 자체가 꽁트 일종의 그 연극하고 합쳐진 노래였거든요. 거의 뭐 뮤지컬 노래 같은. 예. 네. 맨 처음에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이 당시 일본의 유명 그 일본식의 음식점 겸 술집인 요정, 그러니까 료테 같은 데 가서 막 이제 그 돈 없이 비싼 음식 먹고 그러다가 술 마시고 그러다가 막판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끌려 나와서 무전취식으로 두들겨 맞는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흘러나온 노래가 이거예요. 돈이 없으면 대포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왜 이렇게 비싼 데 와가지고 허세를 부리느냐. 그런 식으로 약간 비꼬는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리집이 엄청나게 고급집이었으니. 예, 정확하면 요정이라고 해서 약간 일본식의 가게인데 밥도 먹고 술도 나오고 약간 기생도 나오고 해서 유명한 그 태화관이니 명월관이니 그런 데 드라마에 가서 나오던 그런 이름들. 바로 그런 데인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허세를 부린 거죠. 허세 부리지 말고 예. 집에 가서 저렴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라. 이런 뜻이었고. 빈대떡뿐만이 아니라 엿도 조선시대에 좀 인기 있었다고요? 엿은 아주 그 계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던 먹거리입니다. 특히 달짝지근하니까. 예. 달짝지근하니까. 설탕이 없던 시기에는 거의 꿀보다도 더 흔하게 그쵸, 꿀은 구할 수 있는, 비쌌을 거 아니에요, 예,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비하죠. 그래서 엿을 이제 그 보통 이제 고두밥을 지은 다음에 거기 엿기름을 섞어서 삭힌 다음에 물을 넣고 끓여가지고 걸러서 만드는 게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게 식혜. 그걸 줄이면 조청, 더 끓이면 엿 그렇게 됩니다. 식혜, 조청, 엿 예. 이 순으로 더 이제 진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갱엿이라고 혹시 어렸을 때 보실까 모르겠는데 예. 그 리어카 같은데 이제 갈색 커다란 덩어리 놓고 이 대패로 밀어서 네. 막대기에 말아주셨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예. 저는 MZ 세대거든요. 네. 예. 예, 그렇게 갱엿 자체는 되게 딱딱하기 때문에 네. 그 아까 얘기한 대패로 밀어서 나뭇가지에 막대기 젓가락에 이제 감아주는 거 했고 그다음에 이 갱엿을 계속 여러 번 치댑니다. 계속 여러 번 치대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갈색 그 엿이 점점 누래지고 그다음에 하얘져요. 그럼 그게 가락엿 아니면 가래엿이라고 해서 이렇게 똑 하고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엿이 되죠. 그럼 이 엿을 그게 그릇에 갱엿? 아니요, 가락엿. 가락엿. 예, 가락엿 아니면 가래엿 어느 쪽이든 됩니다. 가락엿. 그 예, 길게 그 엿가락. 그 엿가락 가래떡처럼 되지. 뽑은 그래서 예. 뚝 잘라 먹으면 예. 그 중간에 구멍 송송이 있고 예.
엿가락 늘어지듯 할 때의 가루고 엿가락입니다. 아유 저는 탕후루 세대여가지고 이런 걸 잘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엿도 그러면은 당시 이게 좀 비쌌던 거예요? 엿이 조선시대? 아무래도 멀쩡한 밥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맨 처음에 식혀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계속 끓여서 타지 않게 엿까지 졸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치대야 되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고 그리고 달았죠.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기 힘드니까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엿장수들. 그 김홍도에 씨름도만 보더라도 옆에 맞아요. 그 엿장수가 이제 그 엿판 들고 있죠.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 예. 엿판을 들고 있는 엿장수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미 조선시대 후기서부터 이제 사람 많은 물목에 서가지고 엿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죠. 그렇네요. 근데 그 엿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의 캔디, 예. 조선의 초콜릿 역할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단기 별로 없었을 시대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 엿을 선물하는 문화, 지금은 우리가 엿을 선물할 때 뭐 시험에 합격해라, 예. 좋은 의미로 선물을 좀 하지 않습니까? 예. 조선 시대에도 그게 혹시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이 반드시 붙고 싶어하는 시험이 있었죠. 과거 시험. 과거 시험. 예. 그래서 과거 시험을 갈 때 이제 먼 길을 가야 될 때 이때 열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인들이 이제 엿을 싸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규태 씨의 칼럼에서 봤는데 그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떠날 때 엿을 이제 부인들이 싸주는데 그럼 이제 주막 같은데 그 선비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가 가져온 엿을 꺼내서 비교해봤대요. 네? 엿 비교. 왜냐하면 아니 비교할 게 따로 있지. 왜냐하면 부인이 싸준 엿을 서로 비교했다고요? 예. 하여튼 엿을 참. 많이 치면 치질수록 아까 하얘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 엿이 제일 하얀가, 어느 부인이 제일 열심히 만들었나 그런 거를 또 이제 비교를 해서 그런 걸 또 비교를 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부인이 도시락을 제일 성의껏 싸줬는가 이런 느낌으로. 예, 수능 시험장에서 펼쳐지는 약간 그런 기싸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죠. 저는 예전 어디 뭐 코미디나 드라마에서 엿을 그 가랑엿을 뚝 잘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구멍 크기로 무슨 뭐 내기하는 네, 거는 맞습니다. 봤어도 그 색깔을 보고 누가 더 열심히 엿을 치대서 만들어줬는지를 이걸 비교한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그 칼럼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과거 시험장에 가면은 네. 거기도 엿을 붙이는 장소가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시험장에? 예, 우리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 부모님들이 예, 수험장 앞에 가서 엿을 학교 발라주시죠. 교문에 막 엿 붙여놓고 했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조선 그 과거 시험이야말로 그 모든 미신과 그런 그 기원이 합쳐진 데라서 그 조선 선비들은 그래서 게라든가 낙지를 먹지 않는데 낙지가 낙지에 비슷하다고 해서 낙지가 낙지에 비슷하다. 예. 낙지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렇게 금기 음식도 많았고 그 엿은 이제 그 시험장 구석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엿을 발라놓고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그런 미신까지도 있었습니다고 합니다. 그 미신이 또 이제 중시됐던 예.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과거의 과거 시험 볼 때, 조선시대 과거 시험 볼 때 그 과거 시험장에도 엿장수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 영조 33년 때 그 당시 이제 그 말이 올라왔는데 과거 시험장에 예. 엿장수랑 떡장수랑 술장수가 다 들어와서 시장판이 됐다.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 시험장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 못 들어오도록 잘 막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올라왔는데 사실 예나 지금이나 시험 앞두고 수험생들은 네. 이제 밥을 집이 근처가 아니라면 다 먹을 걸 싸와야 되니까 바로 그런 핫플레이스가 시험장, 그 학교 앞 그런 데는 언제나 군것질 장사들이 많았는데 아마 그 과거 시험은 어쩌다 보니까 장사치들이 시험장 안까지 들어간 거죠. 워낙 그냥 밖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많았는데 그날따라 교문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예. 수험장 안에까지 들어갔다. 엿장수들이. 그런 셈이죠. 당시에도 그 가위 좀 치고 막 이렇게 소리 내고 막 떠들썩하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엿장수들이. 그 엿을 자르는 게 가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쇠로 된 가위. 예. 그리고 그 엿바꿔 먹는다 얘기처럼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제 고철이라든가 물건 가지고 엿바꿔 먹는 그런 일은 옛날에도 있었고요. 조선시대도요? 예, 예.
왜냐하면 고철이나 그런 것들이 귀했던 때잖아요. 제가 지금 만약 봤던 신문 중에 하나가 1915년쯤에 네. 어떤 시가 있는데 자기 엄마의 반지를 몰래 아, 엿받고 먹고 엄마가 화가 나서 쫓아오는. 그건 화가 날 정도가 아닌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걸 쓰신 분은 이미 돌아가셨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엿 때문에 이제 그 집안 중요한 물건들 다 엿받고 먹는. 그것도 엿바꿔 먹는 것도 굉장히 오래된 말이죠. 아, 엿바꿔 먹었다. 예. 그렇죠. 뭐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 삼촌 누가 뭐 집안에 있는 놋그릇 같은 거 예. 엿바꿔 먹어서 뭐 진탕 혼났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반지를 엿바꿔 먹었다. 어휴, 크게 될 인물이었겠습니다. 당시. 근데 우리가 엿을 이야기하면 항상 그 비속어가 좀 따라붙지 않습니까? 이거 먹어라 뭐 이런 식의 비속어가 그렇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게 된 이유도 어디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까? 그 엿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아주 네. 유명한 아마 저번 방송에서 나왔을 거예요. 음. 1960년대 당시 서울에도 중학교가 몇 개 없어서 중학교 입시 시험이 아주 치열하던데 네. 그 자연의 그 문제 하나가 그 이 중에서 엿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문제가 보기가 디아스타제 뭐 꿀 그다음에 그 무즙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1960년대 중학교 입학 시험에 나왔던 그렇습니다. 문제. 예. 근데 무즙에 디아스티아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 한 문제로 떨어지게 된 부모님들이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서 엿 먹어라 하고 들고 갔던 게 기사로 남아 있습니다. 아, 중학교 문제에 출제 시험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문제 네. 출제가. 당시 중학교 입시가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중학교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으로 결국 그 문제 때문에 한 몇백 명 정도가 합격이 더 됐다고. 그래서 무즙 학번이라고 약간 좀 놀림도 받고 그랬던 것 아, 같습니다. 결국은 그걸 받아줬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 정답 처리가 된 거죠. 사실 무즙으로 엿을 만드는 것까지는 되게 약간 좀 희귀한 일이긴 한데 사실 조선시대 때 보면은 돼지고기로 엿을 만들거나 네. 아니면 꿩으로 엿을 만드는 일도 있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토끼로 엿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토끼. 토끼 고기로 엿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엿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고기를 섞는 거죠. 이런 엿들은 그냥 간식이라기보다는 약간 약으로 먹는 것들입니다. 그럼 고기 엿이 되는 거네요? 예, 돼지고기 엿, 꿩엿, 토끼 엿. 야, 그거를 어떻게 씹죠? 모르죠. 고기는 씹어야 맛인데. 녹여서 먹지 않을까요? 근데 엿 안에 이제 고기가 들어있는 예. 보관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관은. 야, 그래서 저희가 이 엿에 대해서 이게 왜 비속어로 쓰였는지도 알게 됐고, 근데 예전에 보면은 한 기사 제목도 그래서 엿 먹어라. 엿 먹어라라는 기사 제목이 나온 적도 네. 있다고요. 그만큼 굉장히 당시에는. 유명한 기사죠. 정말 그 사진이 예. 아주머니들이 이제 그 무즙으로 만든 연 다라이를 들고 있는 게 사진이 딱 찍혀 있거든요. 큰 대야를. 예. 예. 그래서 저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를 고셨을까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학부모들이 실제 그 문제 출제가 잘못됐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무즙으로 예. 엿을 만들어서 예. 그걸 맛은 이제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시 교육청에다가 항의를 했던. 예. 자, 그렇게 해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또 옛날에 폭약을 만들 때도 엿이 쓰였어요? 그게 1930년대쯤에 여우를 잡으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여우가 멸종 상태에서 이제 겨우 복원하고 있지만 네네네. 그 당시엔 여우가 많았거든요. 여우 사냥. 예, 여우 가죽들을 팔면 돈이 되니까 폭약을 엿에다 싸서 이제 미끼로 던져놨는데 그걸 자기황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엿으로 폭약을 만든 게 아니라 예, 폭약을 엿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다. 예, 그래서 미끼로 여우를 꿰려고. 던졌는데, 근데 애들까지는 괜찮은데 애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참 많이 집어 드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폭약인 줄 모르고 예, 아 누가 여기 엿을 떨어뜨려 놨네 그러면서 드셨다가 사고를 네. 당한 일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끔찍한 일이네요. 예, 그래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무슨 끔찍해요. 여우 잡는데 폭약을 써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은 게 좀 그렇긴 한데 그 당시 먹을 게 귀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 하여튼 여우 잡으려고 폭약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엿을 썼다. 그래서 사람들도 끔찍한 일을 당했었다고. 예.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또 하나, 우리 그 전통 음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떡 아닙니까? 떡. 예. 떡이 이게 고급 음식이었어요? 아니면 좀 길거리 음식이었어요?
그 떡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아, 종류가 많으니까. 가래떡 같은 건 그나마 좀 싼 떡이었고 예. 그래서 떡국 같은 거는 길거리 음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가래떡과 떡국. 예. 그래서 당시 항상 음식을 사 먹은 건 집에서 밥을 해줄 수 없는 사람들, 즉 수험생들이죠. 그 조선시대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은 데는 성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 앞구리 쪽에서 이제 떡국을 예. 팔아서 거기 수험생이라면 유생들이 예. 사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떡은 또 그 쌀가루를 만들어서 찌면 되기 때문에 만들기 좀 번거로우지만 그나마 좀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양반이었던 오휘문이라는 사람이 쇠미록이라는 일기를 썼는데 예. 이 사람은 그 워낙 집이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과거에 급제 못했거든요. 이 사람 아들은 나중에 영의정이 됐지만 본인은 평생 가난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제 돈 좀 벌어보려고 온갖 일을 다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떡을 쪄서 시장에 가져가서 팔아봐야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양반인데. 네. 근데 떡을 딱 쪄놨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그래서 시장이 파토가 났죠. 아이고야.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애가 한 5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애들한테 떡 줘서 못 팔게 됐으니까 먹으라 하니까 애들은 신나서만 신났죠. 먹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아빠는 속 쓰려서 그걸 일기에 쓴 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 원가 예, 날리고 뭐. 장사도 못 하고. 또 이제 떡을 잘 만든 데로 유명한 데가 서울의 북촌. 그 북촌이 양반가가 많았기 때문에 네. 유명한 떡가게들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남촌에선 술을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아, 서울의 북촌에서는 떡, 예. 남촌에서는 술. 예. 근데 남촌은 나중에 일본인들이 쫙 밀어주면서 사라졌는데 지금 북촌 그러니까 안국 근처에는 유명한 떡집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워낙 그 사람들이 떡을 많이 사 먹었기 때문에 네. 정조 때 학자인 이덕무란 사람은 예. 떡을 즐겨 사 먹는 것은 집안을 망칠 징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떡을 이제 사 먹다 보면 이제 가산 날리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 고급 떡을 사 먹는 게 일종의 과소비였던 시절이에요. 뭐 지금도 뭐 커피 많이 마시면은 이제 아. 안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잔소리하는 거와 그러네.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막 4,000원, 5,000원짜리 예. 커피 사 먹으면 돈 못 모은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워낙 이 이덕무라는 분이 아. 잔소리가 심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뭐 요즘으로 따지면 존리 선생님 정도 예, 되는. 뭐 그렇죠. 어허. 떡도 아까 그 종류가 많아서 이게 고급 음식도 있고 아니면 길거리 음식일 수도 있었고 그 얘기해 네. 주셨는데 이게 또 계절마다 떡도 달라졌나요? 예, 지금 안 먹는 떡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봄에는 쑥떡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다음에 괴엽병이라고 해서 회화나무의 싹을 따서 그걸 떡에 섞어 먹는 게 있습니다. 괴엽병. 예. 그다음에 두견화전이라 해서 진달래꽃떡 아, 그리고 이화전이라 해서 백꽃떡. 꽃이 들어간 떡들이네요. 예, 이거는 봄에 먹는 것들이고요. 여름에는 장미떡. 음. 그다음에 이제 수단이라고 해서 그 물에 넣어서 먹는 거 경단. 네. 그다음에 쌍화라고 해서 이제 그 포슬포슬하게 만드는 찐빵 같은 떡 있고요. 그다음에 만두. 가을에는 이제 국화떡. 그다음에 감과 밤을 섞어 먹는 떡이 있는데 이게 찹쌀 한 말에 곶감 50개를 같이 찧어 넣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면 이제 떡하고 쌀하고 거의 그러니까 감하고 쌀하고 거의 뒤섞여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쪄서 먹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감떡. 예, 감떡이죠. 맛있겠네요. 꽃감 예, 들어간 떡이면. 곶감을 50개나 집어넣어요 한 말에. 그러니까. 엄청 달겠는데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떡국, 떡국. 탕면 그렇죠. 떡국. 이렇게 됩니다. 아하, 이것도 그래서 계절마다 다르다. 예. 특히 봄에는 봄꽃이 들어간 예. 떡들이 또 있는 거네요. 제가 신기하게 본 떡 중에 하나는 조선시대 떡인데요. 백합떡이 있습니다. 백합? 예, 백합꽃 있잖아요. 그 꽃잎이 좀 크지 않나요? 예, 그거를 떡에 섞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 뭐 조선시대 때 음식들 중에서 이걸 어떻게 먹어라는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네네네. 신기하게 봤습니다. 백합떡은 그다지 땡기진 않. 저도 안 땡김, 저도 별로 상상이 안 갑니다. 떡 얘기하니까 김영희님이 개떡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예. 이 혹시 개떡에 대한 뭐 어디 있어요? 개떡은 그러니까 자료도? 정성스럽게 만든 떡이 아니라 쑥이나 다른 재료를 넣어서 예. 떡 비슷하게 만든 거라서 워낙 떡은 이게 치대고 예. 곱게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개떡이란 건 보통 노비송편 뭐 거의 그런 식으로 그 모양이 일단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개라는 것이 접두사가 별로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만든 떡이다 그런 뜻인데 저는 개떡 좋아합니다.
정말 이거는 서민 음식 예, 뭐 이렇게 서민 음식이죠. 됐겠네요. 그렇죠. 개떡도. 예, 왜냐하면 여기 유명한 떡들은 이게 정성스럽게 떡을 재료도 넣고 안에 소도 넣고 이제 상화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온 상화 같은 경우에는 발효해서 이제 쪄야 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공정이 들어가는데 네. 개떡은 그냥 쌀가루에 넣고 찌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대는 많이 치대지도 않고. 그렇죠. 아니 뭐 송편이나 감떡, 이화전만 떡입니까? 개떡도 떡이다. 예. 네. 떡 얘기했고 아까 그 떡국도 예. 뜨끈하게 먹는데 국수가 빠질 수 없습니다. 예. 특히 겨울철에. 국수가 국수는 이것도 길거리 음식이었습니까? 국수가? 국수가 조선 지금은 누구나 집에 말린 국수 한다고 할 좀 있지만 네. 조선시대 때는 꽤 만들기 힘든 요리였습니다. 손이 많이 가죠. 아하,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밀가루가 귀했거든요. 밀가루 그럼, 자체가. 예, 뭘로 만드느냐? 메밀로 만듭니다. 근데 메밀 100%면 다 부서지기 때문에 메밀에다 녹말을 섞어서 하면 이게 단단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칼국수 만드는 것도 물론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면기 같은데 이제 국수 기기에 국수 틀에 눌러서 만드는데 아하. 굉장히 억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꾹 눌러서 된 게 아니라 아예 지렛대를 사용해서 이 밧줄 잡고 천장에 올라가서 온몸을 사용해서 눌러서 내려올 정도로. 면을 뽑으려면 그래서 지금도 기준 이 민화 같은 데 보면은 국수 누르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거의 천장에 눌러서 온몸을 다해서 누르는 그렇게 해서 누르는. 국수 면발 뽑아내는 게 예. 그래서 번거롭기 때문에 물론 각자 집에 국수 틀이 있기도 했지만 네. 많이들 사 먹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그죠. 왕이 뭐 직접 만들어 먹진 않았을 테고 아니 그 대신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왕실에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대장금 같은 역할. 그 수락관이나 수락관. 그러니까 소주방이나 그런 데서 하는데 그 국수는 그 당시 대한문 바깥에 국수집들이 많아서 예. 거기에 사는데 정주의 아들인 순조가 밤에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국수를 사와서 냉면을 만들어 먹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 순조가 밤에 친구들이랑 예, 친구라기보다는 부하들입니다만 아무래도 오. 신하들이지만. 그래서 국수를 궁 안으로 배송시켰다. 예. 배달. 국수 배달. 그리고 이제 고종이 특히 냉면을 좋아했던 걸로 유명한데요. 고종 냉면이라는 게 메뉴로 보통 남아 있는데 그 고종도 그러니까 국수만 사오고 부재료는 이제 그 소주방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 고종이 좋아했던 냉면은 동치미 국물에 국수를 넣어서 먹는 것인데 배를 많이 넣어서 달콤하게 한 동치미 국물에 배를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넣어서 거기 편육도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먹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와, 그럼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먹어도 별미죠. 냉면은 워낙 겨울에 먹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이제 워낙 그랬어요. 지금 얼음이 얼음이 예전에 내가 겨울이죠. 겨울에 동치미는 있었으니까. 이게. 예. 그래서 워낙 냉면은 겨울 별식이었습니다. 아, 오늘 냉면 먹어야겠네요. 예. 떡도 먹고 싶고 땡기는 게 오늘 많습니다. 그런데 순조도 국수를 사오게 해서 신하들과 같이 먹었다라는 예. 거고 당시엔 또 국수를 뽑기도 힘들었었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예. 지금도 많이 사랑받는 겨울철 음식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붕어빵 아닙니까? 붕어빵. 예. 요즘에 붕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붕어빵 만드시는 분들은 또 보기가 힘들어서 예. 이게 붕어빵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먼저 붕어빵 이전에 더 오래된 굽는 빵이 있었으니 바로 호떡입니다. 호떡. 호떡이 좀 더 먼저고 붕어빵은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호떡이 더 먼저다. 예. 호떡이란 말이 그 호자가 오랑캐 호자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당시 설에 의하면 이모군란 이후에 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호떡을 구워서 팔았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호떡이면 기름에 이렇게 지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당시 호떡은 밀가루에 소다를 넣어서 반죽한 다음에 안에 흑설탕 한 숟가락 넣고 그거를 이 커다란 틀에 넣어서 화로에 넣어서 굽는 거예요. 아, 당신 기름에 튀기는 게 아니라 화로에 굽는 예. 호떡. 그래서 이 쇠 부직갱이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사람들한테 파는 형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맛있겠네요. 예, 근데 당시에 이모군란 이후에 예.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호떡도 같이 들어왔던. 예. 그래서 그 한 1920년대 뉴스 그 신문을 보면은 전부 다 호떡 가게집 주인이라면 맨 앞에 중국인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호떡을 팔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호떡하면 이제 중국떡 그런 식으로 된 거죠. 1920년대까지만 해도 20년대 30년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냥
호떡집 주인 하면 그냥 중국인 예. 이렇게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호떡집에 불났다. 예, 예. 뭔가 막 시끌벅적하고 이럴 때 야, 호떡집에 불난 것 같아라는 말들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작된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썰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중국 사람들 말이 지금 들어도 예. 약간 좀 높고 그리고 성조가 있다 보니까 소리가 오락가락하고 좀 시끄럽습니다. 목소리 크죠? 예, 편견일지도 모르겠지만 중국 분들이 한국 분보다 약간 좀 성량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중국말로 얘기하고 예. 조선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시끄러워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호떡은 가마에서 굽다 보니까 불을 항상 쓰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 당시 신문에서 불이 났다면 호떡 가마에서 불이 옮겨 붙어서 집이 탔다. 그런 기사를 꽤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아 진짜 호떡집에서 불이 났나 보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가마에서 옮겨 붙어서 불이 나기도 했고 예, 중국 사람들이 하도 좀 목소리가 크니까 예. 그걸 가지고 호떡집에 불난 것 같다라고 또 아무래도 표현하기도 또 있고 외국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약간 꺼리거나 약간 좀 문화 충돌 그런 것도 당시만 있었어요. 하더라도. 예. 그러면 붕어빵은 어떻게 그 후에 유래가 된 거예요? 붕어빵의 주재료는 밀가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밀가루가 그렇게 흔한 데가 아니었어요. 조선시대만 예. 하더라도 조선시대에도 메밀가루가 더 흔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밀가루로 빵을 굽기 시작한 게 1960년대 이후.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 밀가루를 많이 공수받아 오면서 그때부터 아, 원조 늘어납니다. 받고 지원받으면서 그때부터 밀가루가 흔해지니까 빵도 먹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혼분식을 장려하지 않습니까? 쌀을 아끼고 대신 이제 밀가루를 먹자. 그렇게 되면서 역시 밀가루에 그 소다를 넣어서 틀에 넣고 구운 그런 빵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 가장 원초적인 말로 풀빵이라고 하죠. 지금 한영선님도 풀빵, 국화빵 예, 지금 목소리 크게 외치고 계십니다. 예. 옛날에 풀빵이라고 했죠. 풀빵, 그 국화빵, 오방떡, 뭐 계란빵 다 하나의 다 나오네, 다 계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계통이에요. 예. 아, 그래서 은근히 제일 먼저 나온 거는 국화빵 쪽이 더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더 옛날에 예, 그러다가 이게 뭐라는가 굽는 틀 예. 모양이 붕어 모양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 붕어빵의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건 일본의 타이야끼라고 해서 타이야끼? 도미구이, 예, 도미구이라는 소리에서 그 물고기 도미 모양을 만든 틀에서 굽는 건데 네. 우리나라 붕어보다 꼬리가 좀 더 뾰족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붕어빵이 된 건데 우리나라 붕어빵은 좀 더 동글동글하고요. 우리나라 붕어빵이 일본의 도미빵, 예, 타이야끼보다 조금 더 둥글둥글한 거고요. 예, 귀엽죠? 예, 귀엽죠. 야, 오늘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갑자기? 그리고 또 오방떡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일본 오방떡. 예, 그 계란빵 틀에도 나오죠. 이제 둥글넓적하게 이 장방형으로 돼 있는. 아, 그런데 이게 이 오방이라는 말이 일본의 금화가 예. 고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에서 따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 금화의 모양에서 따왔다. 그러니까 아니면 뭐 비슷하게 생겨서 이거 고반 같이 생겼네. 그래서 오방이다 그렇게 부른 걸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당시에는 밀가루가 조선시대까지는 거의 없었고 있긴 해방 했는데 이후에 귀하죠. 귀했고 예. 해방 이후에 좀 원조로 받으면서 밀가루가 많이 들어왔고 이게 붕어빵이 서민 음식이 된 게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애초에부터 서민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밥 반찬으로 먹기는 좀 그런데 네. 가난한 사람들이 허기를 메우기 위해서 먹기에 가장 좋은 것이었죠. 요건 한 6, 70년 즈음이요. 예. 예. 저희 부모님이 얘기하신 옛날에 1원 주면 붕어빵 10개 샀다. 그런 얘기를 저희 부모님이 하셨거든요. 1원에 붕어빵 10개.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이 눈물 젖은 붕어빵이란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옛날 그 아침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지금까지도 너무 끼니를 때우기 힘들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붕어빵으로 허기를 메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제일 먼저 도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붕어빵 가게였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이 이제 팥소 이렇게 굽고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이제 트럭 하나가 우연히 판잣집을 쳤는데 그 판잣집에 자고 있던 가족들 셋인가 죽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트럭이 우연히 탁 쳤는데 그 안에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 풀빵 가게를 트럭이 덮쳐서 아니요 가게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을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트럭이 와서 판잣집을 쳐서 판잣집이 무너졌는데 그 집이 바로 풀빵 가게 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당시 기사가 이 폐허가 된 데에 먹다 남은 꿀빵들이 흩어져 있었다라는 그 기사가 쓰여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너무 슬픈 모습이었네요. 예. 근데 당시에 정말 붕어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요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즘에 가슴 아프고요. 붕어빵이 요즘 좀 고급 음식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1,000원에 2개 아니면 2,000원에 3개. 예. 그래서 1,000원에 3개 파는 데는 요즘 거의 없어졌고 거의 한 3개 2,000원 요게 요즘에 대세가 되는 것 아이고. 같습니다. 비싸요. 뭐든지 요즘에. 예.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졌는데 예. 설탕 뽑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탕 뽑기. 달고나라고도 하는데. 그 제가 기억에 제가 옛날에 지방에 살았는데 어렸을 땐 거기선 뽑기라고 했는데 네. 서울 오니까 달고나라고 부르고 예. 지역별로 해서 이름이 다른가라고 생각했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최근이라서. 요거는 아이고 달고나라고 해서 달고나라고 했을 거라고 유추는 됩니다만 예. 이건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설탕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귀했죠. 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세종의 부인이었던 소원 왕후가 예. 죽기 전에 나 설탕을 좀 먹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 나라는 온당 뒤졌는데도 못 구했어요. 그래서 결국 못 먹고 돌아가셨는데 승하하셨는데 이후 아들인 문종이 설탕을 구해서 어머니 그 혼전에 바치면서 그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조선 시대에는 왕도 설탕을 쉽게 구할 수 없었다. 예. 그저 이거 사탕수수에서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리고 오키나와나 그런 좀 남반구에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곡물이 들어온다면 이제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약으로 선물로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뭐 해방 이후에 예. 역시나 이것도 뭐 원조 받고 해외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설탕이 들어와서 달고나 뽑기가 생겼다고 보면 예. 될까요? 사실 그 설탕이란 것 자체의 역사고 전 세계적인 역사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그것도 뭐 전쟁, 뭐 식민지 뭐 이렇게 이어지죠. 괜찮습니다. 설탕 자체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서양도 예. 이 설탕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유럽 역사에는 설탕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왕이 두세 있습니다. 네. 하나는 키프로스 왕이고 또 하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별명이 설탕왕이었어요. 이 카를 5세 같은 경우에는 마데이라나 식민지에서 그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엄청난 양의 설탕을 생산해서 유럽으로 콱콱콱 가져왔기 때문에 예. 그때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설탕이 풍족해졌고 이후로 이제 전부 이빨이 썩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식민지에서 사탕수수 많이 재배하고 거기서 설탕 만들어서 배로 예. 운반하고 그러다가 또 그 사람들은 그 충치 많이 생기고요. 예. 왜냐하면 설탕이 정말로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력이기 때문에 예. 심지어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추석 때 선물 세트로 설탕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게 아까 그 달고나 좀 여쭤보면 뽑기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문양을 찍어서 예. 그거 잘 오려내면은 하나 더 그 주고. 파는 아저씨 하나 더 주고 이랬잖아요. 요것도 어디 뭐 문헌에 남아 있거나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설탕 자체가 달고나라가 생긴 게 1964년도에 제가 처음 찾아보니까 처음 있었는데 그 당시 혹시 60년대.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이 지도 같은 데에다 이렇게 놓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네. 뽑기 얻을 수 있는 거. 아, 네네. 그거를 하게 됐는데 그 1원에 하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64년에. 네. 그러니까 사행성이다. 도박이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여서 그때나 그 전서부터 이제 설탕 뽑기가 유행하면서 이 제비뽑기도 생겼겠구나라는 거를 유추할 수가 있죠. 그때부터. 예. 참 그리고 이한 작가님이 좋아하신다는 번데기. 예.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니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놀란다고 해요. 우리나라 예. 사람들 번데기 먹는 거 보고. 번데기는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도 약으로는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번데기를 약으로요? 예, 가루로 내서 이걸 이렇게 이제 먹는 거 있고 그 규합청서 같으면 개에게 물린 사람은 누에 번데기를 먹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은 먹긴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았고 또 이제 좀 무시무시한 음식으로 번데기 미숫가루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번데기 미숫가루요? 예, 유초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그 번데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번데기가 아니라
좀 식욕이 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쌀을 썩혀서 네. 그러면 여기에 구더기가 슬잖아요. 예. 그 구더기를 통째로 말려서 갈아서 쌀거리에 섞어 먹는 일종의 약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먹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걸 약이라고 생각을 했다. 단백질이죠. 아무래도 훌륭한 양질의 단백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외에도 이제 번데기를 가루로 해서 먹는 건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건 이거 1960년대 이후입니다. 번데기를 본격적으로 먹은 게 예, 그 지금처럼 그 짭조름하게 예. 양념해가지고 끓여서 먹은 거. 뻔 그러면서 팔았죠 옛날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1960년대부터 국가 산업으로 밀었던 게 바로 잠업, 그 실크 누에고치. 산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누에고치를 많이 키우자. 예. 그래서 누에고치를 팔아서 이것도 수출에 보탬이 된다. 우리나라 비단을 엄청나게 발전시켜서 어느 나라를 이기자라는 이야기고 계속 신문에 실려요. 이렇게 하면 누에를 잘 키울 수 있다. 뭐 뽕나무는 어떻게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고치를 이제 이 누에고치가 깨기 전에 이제 그 씨를 뽑아야 되는데 예. 이거를 이제 그 햇빛에 말리거나 아니면 뭐 끓는 물에 담거나 그렇게 해서 고치를 다 죽인 다음에 이제 씨를 뽑는다. 근데 그렇게 누에고치를 많이 키우면 부산물이 남죠. 번데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예. 이제 국가 산업이 된 것인데 제일 처음에 나온 방법은 이 번데기를 갈아서 네. 물고기 밥을 주면 물고기가 살이 통통이 오르더라. 오. 그런 이야기가 오게 됩니다만 물고기 어떤 양식할 때 사료로. 예. 오. 근데 그 몇 년 뒤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 맛있는 걸 안 거죠. 이제 깨달은 거죠. 단백질 원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뻔 외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소설에도 나오고 예. 기사에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큰일 났네. 오늘 그 번데기 파시는 분 어디서 찾지? 그 제가 가봤는데 요즘 파는 데는 없는데요. 네. 경동시장에 가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잠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번데기를 키우진 않지만 수입해 옵니다. 수입을 해요. 예. 그렇겠네요. 경동시장에 가면 이제 번데기 한 10,000원어치, 30,000원어치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아서 파세요. 거기 가서 저는 냉동고에 하나 넣어놨습니다. 비상식량입니다. 그런 또 꿀팁까지. 이거 붕어빵 그 붕세권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호떡하고 또 이제 번데기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조선시대 겨울철 먹거리,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도 서민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미국 달러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약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고 금값은 최근 6개월 사이 최고치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며 청약 경쟁률이 작년에 2배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1, 2인 가구 증가와 함께 높은 분양가로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에 눈을 돌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 소비 촉진, 내수 활성화를 위한 눈꽃 동행 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31일까지 28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전날 소위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번데기도 참치처럼 캔으로 판다고 김경금님, 나채은님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자,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번데기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번데기는 못 먹고 호떡 네. 좋아합니다. 네. 자, 질문 들어보죠.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1902님, 다세대와 다가구에는 어떤 차이가 있죠? 각각 전세 계약할 때 어떤 걸 주의해서 봐야 하나요? 하고 질문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메타 부동산 중개법인 함재욱 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라는 점만 똑같고요. 다가구는 단독주택 그리고 단독 소유가 기본이고 3계층 이하, 19세대 이하를 다가구라고 합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합 건물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이 포함되고요. 구분 등기 그리고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점이고 4개층 이하를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세 계약을 보통 할 때 일반적으로는 주인과 임차인 둘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보증금과 그 채무액 그리고 현재 매매가를 비교를 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앞서서 계약을 했던 임차인들의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다 더하고 채무액이 보증금까지 더해서 그 금액이 매매가보다 크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확인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임대인과 중개인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매매가 대비 보증금이 충분한지 채무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체크할 필요는 똑같이 있어요. 근데 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 들어봤고요. 다음 질문은요. 네, 여민정님. 7년 전 증권사에서 가입한 펀드가 거래 정지 이틀 전 갑자기 청산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000원으로 매입한 걸 436원 정도로 계산해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간 안내문 한 장 전화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1332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를 하셔서 담당자를 배정받고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답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민원은 우편, 팩스, 홈페이지,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민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펀드가 청산될 때 그 기준가가 적용이 되는데요. 네. 살 때도 기준가, 보통 이제 펀드가 만들어질 땐 1,000원으로 해서 한 좌를 사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게 오르면 오른 기준가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기준가대로 펀드가 청산될 때 남아있는 자산을 분배받으시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실을 본 상태에서 펀드가 청산되니 네. 어쩔 수 없이 그 손실이 확정되는 사항이다. 이렇게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성이 있었다라면 네. 금감원의 도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2부 모두 열심히 달려왔고요. 내일도 변함없이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